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나우병원 내과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뭐 오셔가지고 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진료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이게 이제 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계시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저희 진료 한도 내에서 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류마티스는요, 내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이제 몇 슬라이드를 좀 갖고 오셨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우리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관절염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약도 받으시고 하다가 가끔 이제 외래에 오세요. 아우 류마티스래요, 류마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류마티스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류마티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란 뭐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슬라이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그리스 시대에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항상 그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이분이 바로 그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원전 4세기에 이제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나쁜 액체가 몸을 타고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액체가 흐르다가 그것이 이제 관절에 이제 나쁜 액체들이 쌓이면서 뭐 통증을 유발하고 또 염증을 생기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게 어떤 나쁜 액체들이 흐르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류마티즘이란 말을 처음 이제 말한 사람은 이제 프랑스 의사입니다. 기욤 드 바이유라는 의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류마티즘이란 단어를 처음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전신질환을 처음으로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라는 말이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말이 요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걸로 지금 기록상으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만성적인데 복합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기간이 오래된 동안에 관절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관절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많이 했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신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나타나면은 이제 공막에 염증이 올 수도 있고요. 폐에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막염이나 폐렴이 올 수 있고, 콩팥에 염증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신장염이 올 수 있고, 또 좀 희귀한 질환이긴 하지만 혈관염으로도 이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학교 다니실 때요, 그 미술 시간에 그 르누아르라는 혹시 화가를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가가 인상파 화가인데요. 좀 뭐냐면 따뜻하고
그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1892년, 그러니까 나이 얼마일까요? 한 50살? 그쯤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이 됐습니다. 자, 화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이 변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화가가, 이게 손이 붓을 잡는 이 터치를 보시면요,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미 1800년대에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루누아르라는 영화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갑에다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묶었어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관절이 이제 변형이 옵니다. 관절이 변형이 와서 손을 잘 이렇게 주먹을 못 쥐거나 이게 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가 르누아르는 화가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장갑 또는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그 끈에다가 이렇게 붓을 놓고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생긴 질환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많이들 좀 궁금하세요. 지금 뭐 채팅방에도 얘기했는데, 류마티스가 내과에서 보는 거냐? 예,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이제 내과 분야 하면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뭐 신장 내과, 뭐 호흡기 내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또 저희 내과 분야에는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이제 보는 질환이 이런 결체 조직에 발생하는 질병과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약물로서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기죠. 결체 조직이 뭔가? 결체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연결시켜서 개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 힘줄, 뭐 인대, 혈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체 조직이라고 하고 이런 결체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들을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 관절이라는 거는요 구조가요. 요거 이제 무릎 관절을 좀 갖고 왔는데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뼈가 있죠. 뼈가 있고 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뼈의 앞에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에 이제 관절을 구성하는 활막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관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관절 바깥에는 이제 이 뼈에서 이제 근육을 타고 와서 요 힘줄이 갑니다. 힘줄이 이제 이렇게 관절 주변을 지나가고 이 근육과 뼈 사이에는 이 점액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그런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마찰이 되지 않게 이런 낭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각의 장기들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 과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금주 이제 보시니까 박금주 그 분이 이제 질문을 좀 올리셨어요. 10년째 류마티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면역 결핍 류마티즘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왼쪽 무릎에 관절경 수술했는데 최근에 무릎 수술한 곳이 자꾸 붓고 물을 빼고 한 달면 또 붓고 이런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요걸로는 조금 일단은 좀 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얘기를 주시면은 좀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윤선님께서는 뭐 검진상 류마티스이자 양성이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강의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이제 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들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검진을 했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다. 그래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희 류마티스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환자분들하고 어떤 이제 진찰을 하면서 그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요거에 대한 질문은 여기 강의록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 다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이런 관절염에는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 오늘 이제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관절염 중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통풍. 요즘은 또 이제 통풍 환자들이 계속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관절염도 있고요. 그리고 건선 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또 건선을 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그 외에도 한 100가지가 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요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자신, 특히 관절의 활막을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어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그 외에 어떤 이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내 몸을 다른 개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역 세포가 또 면역 체계가 내 몸에 어떤 장기라든지 어떤 기관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에는 관절의 활막에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온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잠깐만 그 옆에 보니까 질문이 좀 몇 개가 올라왔어요. 그 조혜선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있는데, 저는 젤잔치를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른다는 약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던 중 젤잔치가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제 그 젤잔치가 이제 그 맨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생물학적 제재로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이고요.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그 생물학적 제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계속 이제 쓰는 환자들이 많으면서 데이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사용하는 거 괜찮을까요? 지금 그래도 젤잔치 같은 경우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너무 그 조절이 안 되던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관절도 아프지 않게 하고, 또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 괜찮을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을 쓰다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은요, 또 환자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용량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만약에 하루 2번 먹던 거를 뭐 하루 1번 먹는다든지, 또 매일 먹던 거를 뭐 이틀에 1번 뭐 이렇게 용량 조절을 해가지고 또 그 뭐냐면은 이제 복용하는 걸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 용량 조절을 통해서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아마 노력하면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엔젤라 강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인데, 5년 전 아기를 낳고 지금까지 손가락 관절이 다 아파요. 그냥 산후통이라고 넘어가야지 고민이 많아요. 이제 또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아기 낳고 관절 여기저기 아프다. 그냥 산후통이라고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경우는 한번 저기 류마티스 내과 한번 오셔가지고요. 진찰 받아보시고, 또 이제 뒤에 이제 강의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류마티스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냥 산후통인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찾아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 좀 강의하면서 질문을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우리나라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환자가 있느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인구의 1%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0만 명 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남녀 성별을 비교를 해보면 여성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많고요. 주로 발생하는 나이가요. 한 40대에서 70세. 이게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한 10만 명당 한 42명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항은 도대체 어떠냐? 요건 이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지금 정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발병하는 평균 나이는 약 43.9세, 44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이 남성의 8.5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인자 양성인 경우가 86.8%고, 그 다음에 이제 CCP 항체라고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별한 이제 피검사가 되는데요. 요 항체 양성인 분이 약 83.9%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절 정도를 나타내는 DAS28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제 관해라는 말이 나와요. 관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이 이렇게 쭉 증상이 계속되다가 이제 류마티스 약을 써서 그 증상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증상은 없는 상태.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관해입니다. 그래서 이 4,922명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분이 약 한 2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활성도를 보이는 환자도 15.1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 활성도와 고활성도를 보이는 환자가 보시면 46.8%, 16.9%로 아직도 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통증이나 증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활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을 보면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요 안쪽의 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 무릎에서는 이 활액막이 되게 얇습니다. 얇고 관절을 잘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막에 이제 염증 세포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 막들이 막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증식이 되면서 요게 이제 뼈를 막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도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뼈에 어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증상들이 좀 많이,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이따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데, 정상 이제 무릎에서 이렇게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런 활액막이
살짝 증식을 하다가 이걸 치료하지 않고 염증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진행이 돼서 이 증식된 활액막이 이런 뼈들도 침범을 하고 이 뼈의 관절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안 하면은 이런 뼈의 관절에 어떤 변형이 오기 때문에 초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생기느냐? 저기 보시면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어느 분이 하셨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이런 유전적 요인과 개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그 유전적 요인이 한 60%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녀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경우 한 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쌍둥이 연구에서 보면은요, 그 한 30%가 이제 쌍둥이 중에 한쪽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또 한 30%에서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전 인자에 따라서 예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 인자를 보면은 이제 흡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치료받는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 절대 저희가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흡연이 그 좀 알려져 있는 환경 인자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치주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치주염을 일으키는 그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어떤 감염이라든지 또 여성 호르몬의 이제 분비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장내 세균 이상인 경우에도 올 수 있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게 그 관절의 활막염에 오지만 관절뿐만 아니라 몸에 뭐 피부라든지 눈, 심장, 그다음 콩팥 그 외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이런 염증 반응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단계를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처음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입니다. 또는 뭐 CCP 항체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요.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팩터들에다 이런 유전적 요인과 어떤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관절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이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진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뭐 전신 증상으로는 이제 뭐 권태감이라든지 또 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 고열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몸에 계속 미열이 있다고들 많이들 표현을 하고 또 한 뭐 3개월 이내 막 5kg 이상 몸무게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이상하게 피로감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관절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위치를 좀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 빨간 부분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많이 오는 위치가 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위치는 좀 여기보다 좀 덜 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손가락 관절들과 손목 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에 좀 그 관절에 막 붓고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팔꿈치라든지 어깨, 그 다음에 고관절, 그리고 경추, 그 다음에 턱관절.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뭐 손가락도 아픈데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류마티스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허리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리 쪽으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절 양상을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서 허리도 많이 아픈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 허리 쪽은 아니고 목과 이런 어깨, 팔꿈치, 손 이런 쪽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절들이 많이 아프고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중요한데 1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아니고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가락을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요 세 번째 손가락과 요 네 번째 손가락 보면 약간 이렇게 방추형 모양으로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 있는 환자들을 보면 요쪽도 좀 부어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을 계속 오래 놔두면은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축구멍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눌리는 그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밑에 그림처럼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백조의 이게 목 모양하고 좀 닮아갖고 백조목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백조목이라든지 이렇게 버튼 구멍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형이 있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구나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어떤 질문 중에 할머니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변형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손가락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가락에도 옵니다. 자, 이렇게 발가락에도 오고, 그럼 저희 이제 외래 이런 분들도 오세요. 이렇게 이제 젊은 여성들도 요즘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요렇게만 오면 무지외반증으로 좀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요 무지외반증보다 요게 더 각도가 좀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이 엄지발가락 위를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는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또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릎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무릎은 이제 정상 무릎이고요. 이쪽 무릎이 이제 부은 무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이제 무릎뼈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보시면은 부어가지고 이런 어떤 형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이 뒤쪽이 무릎이 이제 이게 발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환자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베이컨 낭종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좀 잘 오는 게 베이컨 낭종입니다. 그래서 그 낭이 이제 물이 이제 여기서 그 낭이 터지면서 관절액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게 돼서 이 뒤쪽에 근육까지 붙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이게 관절 외 증상도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침샘이라든지 그래서 입이 많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이렇게 침샘에 이제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샘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침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진료 시간에 물어보죠. 환자분들한테. 입마름증이 심합니까? 침 분비가 잘 안 됩니까? 그리고 뭐 마른 음식들을 잘 삼키기 힘듭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막염, 결막염,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이제 안과에서도 저희 병원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많이 의뢰가 되는 게 저기 뭐 포도막염이라든지 뭐 공막염 이런 것들이 자주 온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폐, 그 다음에 임파선도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감이 있는데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근육이 약화된다든지, 그냥 피부, 그래서 막 피부에 어떤 결절이 생긴다든지, 또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원인 모르는데 빈혈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증 그런 경우에는 다 이런 류마티스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눈에 오면 이게 충혈이 좀 됩니다. 공막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부 쪽에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인데 보면은 이렇게 폐에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어떤 결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요게 이제 폐암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감별하는 경우에 또 이 류마티스 결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질문 좀 볼까요? 조금 올려주세요. 자, 리차드 강님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프면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립니다.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프다.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나온 그림하고 이런 초록색 그림. 그래서 보시면 그 관절에서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손목 쪽,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쪽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류마티스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류마티스 검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혈액 검사에는 일단 류마티스 인자를 체크를 하고요. 항 CCP 검사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ESR과 CRP라고 해가지고 그 염증 검사, 염증을 나타내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하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 그 다음에 콩팥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콩팥 검사라든지 또 간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폐에도 침범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사선 검사에는 뭐 가슴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뭐 손가락이 아파요 하면 손가락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발가락이 아파요 그냥 발가락 엑스레이도 찍어보게 됩니다. 류마티스 인자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 질문 중에 그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오면 혹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셨죠?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그래서 그 류마티스 인자가 도대체 뭐냐?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류마티스 인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한 70에서 80%가 양성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분한테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은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여러 질환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결핵을 앓았다든지 또
만성비형 보균자 환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뭐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뭐 질환도 없는 정상인에서도 약 5%에서는 양성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양성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양성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갔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나와서 류마티스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인이 백신을 맞거나 수혈을 받은 이후에도 양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해당이 안 됐는데 뭐 관절 증상이 아프다 그러면은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CCP 항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진단 툴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 환자의 70%에서 양성이 나오는데, 이 항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몸에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 검사 덕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보통은 이제 요즘은 류마티스 인자만 하는데, CCP 항체가 만약에 또 이제 검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좀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양성인 경우에는 예후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의학적 용어인데요. 하이어 스페시피시티라고 해서 약 92에서 98%입니다. 그래서 이 CCP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런 진단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P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시작되기 10년 전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외래 오셨는데 이런 CCP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관절에 어디 특징적으로 어떤 관절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쓰는 건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의 70% 환자에서 이 CCP 항체가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가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 검사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방사선 검사에는 이런 엑스레이, 그다음에 본스캔, 초음파, 그다음에 MRI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활액막이 관절을 침범해서 뼈의 관절을 다 갉아먹은 이런 모양들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진단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본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꺼맣게 이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여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관절 초음파가 많이들 이제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관절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뼈를 보는데 뼈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결핍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염증 때문에 뼈가 변형이 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을 진단할 수 있고, 제일 정확한 검사는 MRI입니다. MRI로는 이런 뼈의 변형이라든지 또 근육이라든지 관절 내 여러 조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정확히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A, B, C, D의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요거는 이제 의사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6점 이상이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류마티스 인자 또는 항 CCP 항체가 없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환자의 한 30%가 해당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요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이제 강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정량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수치가 되게 높으면은 이제 3점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음성이 나와서 0점이라 할지라도 관절을 침범하는 게 10개 이상이 되거나 또 이런 그 6주 이상의 진단이 그 증상이 있고 또 ESR이나 CRP 같은 염증 수치가 올랐을 때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도 6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인자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지만 또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쉬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진단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자가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경과가 좀 그 경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절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항체 양성이 나오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증상이 경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환자들은 좀 단점이 산정특례가 되질 않아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산정특례를 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를 하면 이제 진료비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산정특례가 되질 않아서 좀 그런 보험적으로는 좀 이제 불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저기 잠깐 그 리차드 강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같은 말인가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좀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 많이 이제 외래에서 보면 관절이 아프다고 오세요. 근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류마티스야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퇴행성 관절염 이건 이제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퇴행성 관절염의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 이상 때문에 오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또 관절을 많이 쓰면서 관절 자체에 어떤 그 변형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이 손가락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손목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 손목에 주로 많이 오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요 끝부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 끝마디라든지 엄지손가락의 요 뿌리 부분 이쪽으로 오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봐요. 손을 봐서 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요 끝마디가 많이 아프다고 오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올 수 있고 주로 나이대가 이렇게 50대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뭐 제 외래 중에 또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끝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첫째 마디가 많이 이제 변형이 오거나 울퉁불퉁해져요. 이런 분들도 다 이런 연골이 닳아갖고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에 이 활액막이 이렇게 증식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뼈를 이렇게 갉아먹어서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 활액막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뼈에 이 연골,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이 가까운 부위에 이 연골들이 이제 많이 쓰거나
또 이제 나이가 들거나 노화가 되면서 이런 연골들이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들 오세요. 그 손가락이 많이 부어서 왔다. 아침이면은 손가락이 붓는다. 그래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손가락이 정말 부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도대체 부었다는 게 어느 정도로 부은 거냐? 이렇게 붓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손가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런 마디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는 겁니다. 요거 이제 부은 거죠. 요런 형태가 있으면은 이제 정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붓다고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안젤라 강님께서 뭐 가는 세월 뭐 얘기하셨는데 잠깐만 안젤라 강님 또 아까 한 거 더 있나요? 질문? 예. 안 걸리게 하려면 뭘 해야 하고 뭘 먹어야 될지. 그 질문이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안 걸리게 하려면 뭘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된다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원인 좀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중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유전적 요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환경적 요인 중에서 좀 알려져 있는 게 흡연. 안젤라 강님은 아이디를 보니까 아마 여성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흡연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주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관리도 좀 잘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흡연 안 하신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흡연은 안 하시고 또 치과 관리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주염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직 다 밝혀진 건 없는데 이제 또 이제 유산균 제제 그런 것도 좀 잘 챙겨 먹는 것도 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차드 강님께서 류마티스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했는데 그건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저기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요토비님께서 올려주실래요? 나이가 어려도 걸리나요? 초기 증상이 따로 있나요? 예, 나이가 어려도 걸릴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아까도 좀 역학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4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걸리나 분명히 나이 어린 환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좀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증상이 따로 있는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어쨌든 관절이 아파서 오시기 때문에 일단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관절들이 아프고 또 이렇게 붓는 염증들이 있다면은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 KH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평생 질환인가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그것도 이따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서님께서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픈데 무슨 검사를 하면 될까요?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피검사, 엑스레이 이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 오셔가지고 의사 이제 진찰을 하시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주 환자님께서 10년 동안 류마티즘 음성이라고 했으며 최근 류마티즘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용약을 조금 바꿔서 처방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바꾼 약이 좋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폐혈증이 있다고 하니까 복용 중 혹시 가슴이 답답하면 복용 중단하고 원장님한테 오라고 하셨습니다. 박금주 환자님, 언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음성이었는데 이제 그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요.
음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 경과가 좀 경한데 양성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그 CCP 항체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는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복용약을 이제 아마 조금 더 이제 세게 주셨을 것 같아요.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면역 억제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폐혈증, 문제 폐혈증이 있으면은 뭐 가슴이 답답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열 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그 류마티스 의사를 찾아와서 검사를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보고 정말 어떤 염증 수치가 많이 올랐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다른 증상들을 봐서 그거에 따라 잠깐 면역 억제제를 좀 중지하고 어떤 그 폐혈증이라든지 감염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은 다시 류마티스 치료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 이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그겁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염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병리 소견의 호전, 치유의 촉진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이게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해라는 표현도 했지만 통증을 완화시켜 가지고요. 환자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오시면은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십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염증 때문에 막 손이 붓고 관절이 막 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음으로써 기능을 관절 기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변형이 오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주먹을 쥐는 것도 변형이 오면 쥐어지지가 않아요. 아까도 그런 그 뭐 백조목이라든지 버튼 그 단축구멍 그 변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변형이 와갖고 손가락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조기 치료의 기회가 요겁니다. 어떤 관절의 증상이 발생을 했거나 변형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요때 약을 쓰게 되면은 좀 뭐냐면은 경과가 많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조기 치료의 기회를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 경과가 그냥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기 치료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이 정상적인 손가락이 이렇게 변형되는 진행이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늦춰지게 됩니다. 근데 치료가 늦을수록 관절 변형이 빨리 와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을 하는 거에 요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관절의 변형이나 이런 거를 늦출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그 기회가 이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약물은 이렇게 역사가 깊어요.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류마티스 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1900년대 이제 아스피린부터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설파살라젠,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 뭐 항말라리아제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좀 이제 조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약은 한 이제 1930년대에 개발된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개발이 됐고요. 60년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진통소염제가 6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우리 MTX라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그 류마티스 약은 이제 병합요법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99년, 2000년대 초부터 그 이제 주사제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그 99년 말에서 2000년대부터 2000년 시작될 때부터 이제 주사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에서 젤잔츠도 그런 생물학적 제제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그 도와주는 획기적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외래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약물로 이런 진통소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류마티스 약물, 생물학적 제제를 써서 그 약물을 치료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잠깐 질문 좀 볼까요? 그 데코님께서 초기에 발견해서 변형이 없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 안 하면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그냥 진통제를 먹는 건가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이 안 되면은 지금으로서 현재 진통소염제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류마티스 약 같은 경우는요, 뭐 간 수치를 올린다든지 또는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때는 진통제만 먹지는 않습니다. 정말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면 염증도 가라앉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하면 나중에 약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코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지가 먼저 진단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박금주 환자님께서 류마티즘으로 부은 왼쪽 무릎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뚝딱 소리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이제 류마티즘으로 이제 왼쪽 무릎이 부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정말 박금주 환자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됐다고 하면, 우선 엑스레이 상에서 만약에 이제 관절 변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변형이 없는데도 이제 뚝딱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관절 변형이 없는데 뚝딱 소리가 난다, 그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MRI라는 정밀 검사를 좀 해서 해부학적 구조 이상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예요. 흔히들 많이 요즘 쓰는 거는 이렇게 노랗게 생긴 약하고 또 이렇게 생긴 약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와 소염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그겁니다. 증상을 조절하는데 통증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들을 쓰면 통증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질병의 경과는 완화시키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통소염제만 먹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질병 경과, 즉 관절 변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 효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약이고요. 그리고 보조적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들이 있죠.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위가 헌다든지 심한 경우 위궤양 출혈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 수치를 올린다든지 또 콩팥 수치를 올린다든지 뭐 또 혈소판 감소라든지 또 뭐 백혈구 감소증, 두드러기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약만 받아올 게 아니고 주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혹시 나의 백혈구 수치는 혈소판 수치, 뭐 콩팥이나 간 수치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참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안 쓸 수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류마티스 의사들이 제일 이제 집중하는 게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것들을 좀 이제 제일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당이 오른다든지 또 고혈압도 오고요. 그다음에 살도 찌고요. 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생기고 백내장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참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의 급성으로 왔을 때 증상 조절하는 데는 참 좋은 약이지만 이게 용량을 이제 고용량을 쓴다든가 했을 때는 환자분들의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어쨌든 적게 쓰면서 어쨌든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절하는 것들이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는 의사들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소염작용과 면역 억제 작용, 그다음에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절강, 그래서 무릎 주사라든지 뭐 손가락, 손목 이런 데 이제 염증이 왔을 때 주사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요, 그 활막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증상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질병의 활성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항류마티스 약을 쓰게 되면요, 이 류마티스 약이 먹자마자 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1개월에서 뭐 많은 경우 3개월 정도 계속 복용을 해야 증상이 이제 그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약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의 증상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어쩔 때 쓰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유독 한 관절에는 염증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저희 손가락 관절은 다 좋은데 손목의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손목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으시면 안 돼요. 그런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관절에는 3개월 이내에 주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관절 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한 3개월은 여기를 맞으시면 안 돼요. 계속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계속 이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 이제 연골 주사를 많이 맞기도 해요. 연골 주사는 이 하이알루닉산이라는 그 제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염증 작용, 항염 작용과 또 관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 연골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골을 이루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3주에서 5주에 주 1회, 그래서 주 1회 한 3에서 5주간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맞으세요. 한 5주 맞읍시다. 이렇게만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면 연골 주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류마티스 약물. 자, 이 항류마티스 약물 이제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작용을 할 때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요 약효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임상 증상도 호전을 하고 질병 경과를 완화시켜요. 그래서 이 항류마티스 약을 먹어야 그 관절 변형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에 효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말라리아, 뭐 조피린, MTX, 뭐 아라바, 프로그람 이런 약물들을 저희 외래에서 쓰고 있고요. 많이들 이제 쓰신 분들이 이 MTX일 거예요. 메토트렉세이타라고 하는 건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약 드시는 게 있으니까 잘 드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약이 바로 MTX라는 약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그래서 보통 한 3알에서 8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절이 잘 되면 뭐 3알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증상이 조절이 안 되면 8알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위장 뭐 속이 많이 더부룩하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간 수치가 오른다든지, 또 저희 외래 환자 중에는 먹다가 뭐 입안에 자꾸 궤양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 조절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골수 억제라든지 폐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MTX를 먹는 경우에는 꼭 이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서 어떤 이제 간 수치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제제. 혹시 이제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휴미라라, 심포니, 뭐 램시마, 엔브렐, 레미케이드, 브렌시스, 또 악템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젤잔츠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그 이제 항류마티스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제제는요, 기존의 류마티스 약보다 아주 효과가 월등히 좋아요. 치료 효과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을 개선을 하는 삶의 질도 아주 개선을 해줘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거는 이게 이제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2019년이잖아요.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이제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논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약제 같은 경우 문제점이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매달 이게 빠졌는데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환자는 부담이 한 10% 정도니까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주사제예요. 그래서 환자가 주사를 좀 맞죠. 그 감염이 좀 잘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핵을 앓으셨던 분들은 먼저 투약을 하기 전에 결핵 검사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결핵 검사를 했더니 이제 잠복결핵이 있다. 그럼 한 3주 정도 결핵약을 먼저 먹고 이 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비형간염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 비형간염이 좀 유발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사제를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결핵과 비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인가요?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에 치료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관절 변형이 안 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잘 관리하자.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10% 정도에서는 만약에 관리가 잘 되고 증상이 없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0% 환자분들은 약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절이 안 되면 약이 이제 세게 가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관절도 이제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면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금 현재 진단을 봐서 약을 먹는다는 환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또 질병을 치료하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약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류마티스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195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약이 없었을 때는 너무나 류마티스 관절염 옛날 어르신들 중에 그 진단받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2000년 이후에는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조절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좀 이제 슬라이드는 마치고요. 질문들 여기 있는 거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콩아리아맘님께서 전신성 경화증, 제한성이라고 진단받고 현재 4년째 병원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요.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전신성 경화증이요. 아주 어려운 병이죠. 이제 전신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피부가 이제 경화된다라든지, 그래서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피부가 굳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혈관 자체가 손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말초 혈관이 그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날씨가 추울 때는 차갑게 이제 손가락이 차갑게 되는데 막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약들은 계속 좀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약인지는 지금 뭐라고 이제 올려주신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약에 따라서는 좀 계속 좀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윤서님께서 손가락 관절 많이 아픈데 무슨 검사를 하면 될까요? 아까처럼 류마티스 검사와 이제 또 엑스레이 등 이런 것들 검사해서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수진님께서 관리하는 비법. 관리하는 비법은 일단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을 보면 이제 유전적 요인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지만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어떤 이제 금연을 한다든지 또 잇몸 질환, 그러니까 잇몸, 이빨 같은 거 이제 치주 질환 관리를 좀 잘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제를 잘 챙겨 먹는다든지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라이프님께서 잇몸 질환과 연관성이 있나요? 기사에서 본 듯해서. 네, 일단 지금 여러 논문들을 보면요, 잇몸 질환과 관련이 좀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자, 손가락과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인자들이 무엇인지요? 잇몸 질환도 원인 인자일 수 있나요? 저희 집안에 류마티스 환자는 없어서 전 유전성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후천성 원인 인자를 알려주세요. 일단 포지티브 라이프 포지티브 라이프님, 그 유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성, 이제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없는데 그 유전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몇십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족 중에는 없다 할지라도요. 이게 이제 이 유전자만 A라는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B, C, D 이런 여러 유전자들 중에 어떤 유전자가 더 발현이 돼 갖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흡연이라든지 어떤 잇몸 질환이 이제 영향을 같이 미치면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현재도 지금 이제 류마티스를 연구하는 의사들이나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KH님께서 스테로이드 계속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계속되면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급성 염증을 조절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에 따라서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는 중지하고 그냥 이제 항류마티스 약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제 외래에서도 스테로이드는 안 쓰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 안젤라 강님께서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류마티즘 약이 독이 될까요? 어려운 얘기죠. 간이 안 좋은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간이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의 이제 개념이 좀 모호해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인데 그럼 류마티스 약을 쓰지 않고는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약은 이 환자한테 이걸 쓰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가지고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류마티스 약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간 수치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면 모니터링 하면서 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강님께서 류마티스 약이 독하다는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류마티스 약 계속 먹어도 되나요? 예, 잘 드시고 계시고요. 정말 10년, 20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습니다. 잘 드시고 또 조기에 치료받으신 환자들은 관절 변형이 없어가지고 삶의 질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만 잘 한다면은 좀 장기간 복용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혜선님께서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 맥토젝트를 쓰고 있는데 유의미한 건가요? 맥토젝트 아마 MTX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MTX가 되게 많이 지금 쓰고 있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도 조절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MTX를 쓰면서 스테로이드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MTX는 참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요. 박금주님께서 바꿔진 약 이름이 레토트렉세이트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두피가 가렵고 물집이 생기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원장 선생님이 무릎이 심하게 부을 때만 물을 빼고 주사를 놓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붓기는 빠지지만 자주 맞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꿔진 약이 아마 MTX거든요. 예, MTX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일 겁니다. 그래서 레토트렉세이트도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드시게 될 거고요. 약이 저희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쓰는 항류마티스 약에서 첫 번째 약입니다. 그래서 약 선택은 되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금주 환자님께서는 이제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의 다른 관절들은 조절이 되는데 무릎이 계속 좀 붓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 원칙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 중에서 약을 쓰게 되면 어떤 관절은 계속 좀 부어요. 한 관절이. 그 관절 같은 경우는 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최소 3개월 단위로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림통님께서 저는 류마티스 인자가 2300입니다. CCP는 0이래요. 그리고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골다공증 75세 정도, 전 51세입니다. 2년째고 아직 손가락 조조광직이 있고요. 관절이 아픈 게 돌아다녀요. 생물학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스테로이드는 1ml를 계속 드신다고요? 네. 1ml 정도면은 그렇게 용량은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1ml 정도면은 저희 의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는 좀 먹어도 될 수 있는 용량이다 좀 할 수 있고요. 약은 하루에 15 먹어요. MTX는 5알을 먹고요. 혈압약, 골다공증약 포함해서 한 15알 정도를 먹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환자분, 울림통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류마티스 수치가 2300이고, 일단은 양쪽 어깨가 아프시고 하니까, MTX 5알, 류마티스 관절염약은 지금 잘 드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픈 게 좀 돌아다니신다는 건데, 우선은 그 경우에는 좀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좀 계속 좀 이제 약을 좀 이제 변형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생물학적 제재가 가능하냐? 이제 이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는 보험 그게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MTX도 먹으면서 또 이제 보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그거는 좀 보험 기준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울림통님께서는 몸에 종기가 자주 나신다고요. 종기 어떤 종기를 얘기하는지 지금 좀 뭐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우선은 생물학적 제재는 한번 의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조절이 안 되시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스 28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환자분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한번 그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시님,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인자만 나왔다고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가끔씩 아침에 손가락이 아픕니다. 류마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예방 방법. 예방 방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연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류마티스 인자가 이제 나오신 건 맞아요. 이제 아침에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진행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류마티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시면은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좀 피 검사를 좀 해서 그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방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오면 항상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병원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그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좀 해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오차오님, 자고 일어나서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손가락을 접었다 펼 때 스프링 튀듯이 펴지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차오차오님, 그거는 물론 이게 손가락을 이제 접었다 필 때 이게 팅팅 이렇게 스프링 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방아쇠 수지가 혹시 있는지 한번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방아쇠 수지가 이제 이 경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틱틱 펴지긴 하는데 또 이걸 안 쓰고 또 진통소염제만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아프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좀 쉬는 것도 좀 중요하고, 이럴 때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먹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키님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무월 검진 받아야 하나요? 허리 통증도 간단한 검진이면 된다는데 대학병원에 몇 달에 한 번씩 약만 타는 중인데 옮겨도 될까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는요, 어쨌든 환자분 이제 강성 척추염 환자는 우리가 활성도를 평가하는 툴이 있어요. 바스다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히스토리를 하고 그 바스다이 점수를 이제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아까 ESR, CRP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수치도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과 관찰하면 되고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약만 타는 중이라면 현재 강성 척추염은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진찰을 받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